안녕하세요, 한가하담입니다. 오늘은 자동차를 사용함에 있어서 필수 관리 대상인 자동차 바퀴의 타이어 교체와 얼라이먼트 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보통 우리는 자동차를 사용하면서 매 주기 한 3년에 한 번씩은 차량의 타이어를 교체하는 일이 꼭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타이어를 교체를 할 때는 어떠한 상태일 때 타이어를 교체하는지 일반 자동차를 운영하는 오너들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죠. 또 자동차를 처음 접해서 운전하는 초보 운전자들도 타이어의 교체 시기가 언제가 맞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이어를 교체로 갔을 때 분명히 타이어의 홈 깊이가 남아 있는데도 교체를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라고 정비사가 말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제가 타이어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최근에 타이어를 교체한 경험을 빗대서 그동안 수십 년간 제가 타이어를 교체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그 경험을 토대로 한번 타이어 교체와 얼라이먼트 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 합니다. 자, 우선 이 주제를 이야기 전에 저희 같은 경우는 집에서 차량을 운영하는 대수가 많습니다. 적을 땐 한 4대 정도에서부터 많을 때 한 8대까지도 차를 동시에 운영하는 일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 이러한 타이어 교체 시기가 도래한 차량이 요 네모칸 안에 있는 리베로라는 1톤 화물차가 있어서 이 차량을 빗대어 한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저희 1톤 리베로는 농업을 하면서 매일 차량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차량의 타이어 마모가 생각보다 좀 빨리 오고 교체 시기도 길면 3년, 짧으면 2년 안쪽에 그 사이에서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타이어 교체에 보면 타이어 교체 시기가 우리가 언제쯤 되는지에 대한 궁금한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 타이어의 교체 시기는 보통 점검하고 교체하는 시기는 한 3년 정도 바라봅니다. 3년. 우리가 차를 연 2만 킬로 정도 운행했을 때 3년 정도의 시기에 한번 교체를 하는 시기가 오고 이때쯤 타이어 점검을 좀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타이어가 꼭 3년이 되면 그때만 맞춰서 교체를 해야 되느냐, 꼭 그런 건 아니죠. 차를 많이 운행하지 않으면 타이어의 교체 시기는 그보다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땐 교체를 판단하는 기준이 타이어의 수직 단면을 본다고 했을 때 타이어에는 이러한 트레이드 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줄이 가 있는 문양이 타이어에는 있게 돼 있죠. 그러면 타이어가 이렇게 중심을 잘라서 단면을 본다고 했을 때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여기가 중심축이라고 봤을 때요. 자, 그러면 이런 홈을 타이어의 트레이드라고 합니다. 트레이드는 어떠한 모양에 따라서 물이 잘 배출되는 형태가 있고 그립감을 좋게 하는 형태가 있고 여러가지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패턴의 모든 것을 통칭해서 트레이드라고 합니다. 이러한 트레이드에는 트레이드 마모 한계를 표시하는 마모 한계선이라는 것이 트레이드 일정 구간마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언덕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전체 다가 있는 건 아니고 이제 군데군데 타이어를 한 바퀴 돈다고 봤을 때는 한 3-4포인트씩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타이어들의 홈 깊이는 타이어의 총 홈 깊이는 이 높이가 결국엔 타이어의 홈 깊이가 되겠죠. 하지만 타이어드 홈 마모 한계선이라는 표시가 있어서 실제 타이어를 교체하는 시기는 이 타이어의 홈 깊이 마모 한계선 사이에서 교체를 하는 것이 사람들 또 정비사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실제 규정도 이 타이어의 홈 깊이 전체가 아닌, 다시 한번 그려드리면, 자, 하나의 트레이드 홈이 더 있다고 치면 이런 홈이 하나가 더 있다고 쳤을 때 이 트레이드 마모 한계선에서 그보다 위인 요 정도. 자, 이곳의 깊이가
1.6mm 이하일 때, 타이어 마모 한계선의 깊이에서 마모 한계선 터거리에서 깊이를 재했을 때 요 남은 거리가 1.6mm보다 적게 되면, 1.6mm 이하일 때는 교체가 해야 될 시기가 됐다. 교체 시기가 됐다 봅니다. 그래서 3년에 주기적으로 한번 보시고, 타이어드 홈 깊이가 1.6mm 마모 한계선부터 요 구간이 타이어를 교체하는 시기다 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혹 100원짜리 동전을 넣었을 때 거기 있는 인물의 갓의 어느 정도 높이, 100원짜리 표시의 어느 정도 높이, 이런 걸 이야기할 때 하는 것이 바로 타이어 홈 마모 한계선 그 표시 위에 그걸 올려놓고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러면 타이어 교체 시기를 내가 판가름해서 지금 내 차량의 타이어를 교체할 때가 됐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내 차량은 어떤 타이어를 사용하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내 차의 타이어에 가서 타이어에 표시되어 있는 사이즈를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여러 가지들 중에서 타이어의 측면을 보고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타이어에는 여러 가지 이름이 써 있습니다. 글씨 같은 것들이 써 있고, 그런 것 중에 여기 보면 타이어의 이름, RA06이라는 타이어의 이름도 있고, 타이어의 성격을 나타내는 레디얼이라는 이런 얘기도 써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측면에 표시가 되어 있는, 여기 측면에 표시가 되어 있는 타이어의 치수입니다. 자, 이 치수를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 좀 더 확대를 해보면요, 이렇게 써있죠. 이게 현재 제가 교체하는 차량의 리베로 1톤 차량의 전륜 프론트 타이어의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2205. 이 205는 타이어의 폭이 되겠습니다. 타이어의 폭. 타이어 폭이 내가 한 뼘을 딱 쟀을 때 한 뼘 크기 나오죠. 205, 205mm의 폭을 가진 차량이고, 그리고 그 옆에는 평평비, 평평비라고 해서 이 타이어 접지면으로부터 여기는 림이 둘레 선까지의 거리가 205라는 타이어의 접지 면적의 70%가 되는 두께이다. 이거의 70%, 그 두께를 의미합니다. 아셨죠? 이 두께는 생각보다 중요한 것으로 차량의 기동성이나 아니면 승차감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티한 차량들은 이 평평비의 숫자가 낮습니다. 그리고 승차감을 확보해야 되는 오프로드 차량이나 이런 충격을 흡수해야 되는 차량들은 여기에 평평비가 높게 구성이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수치는 바로 여기에 써있는 15라는 숫자죠. 요것은 R15라고 써있는 이 부분은 이 림의 직경이 15인치라는 뜻입니다. 15인치. 림의 직경이 15인치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숫자는 이 부분, 바로 타이어의 폭, 그리고 평평비, 그리고 휠의 사이즈. 이것을 알면 나한테 맞는 차량의 타이어를 선택할 수 있고 해당 타이어에 대한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타이어 교환장 가서 내 차량의 타이어 사이즈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모르면 안 되겠죠. 전화로 물어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내 차량의 사이즈를 알고 물어보고, 또 검색을 할 때도 그러한 수치를 가지고 검색을 하게 됩니다.
아, 참, 그 또 뒷타이어, 후륜 타이어도 있습니다. 후륜 타이어는 보시면 화물차 1톤 차량의 후륜 타이어는 다르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역시 뭐 사계절 타이어이지만 여기는 표시되는 건 보시면 숫자가 155 써있죠. 155mm의 타이어 폭을 가지고 있고 13인치라 이렇게 써있습니다. 평평비는 써있지 않죠. 고정입니다. 고정값. 1톤 차량들 요 값이 고정이라 평평비가 다르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더 표시할 사항이 없는 겁니다. 거의 1톤 차량들 구매하실 때 보면, 타이어를 구매할 때 보면 이 값들로만 써 있어요. 거의. 요 평평비를 골라서 할 수 있는 타이어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수치를 알면 되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자기 차량의 평평비를 선택하는 것과 타이어의 폭과 그리고 그 림의 사이즈, 그걸 구별하는 법을 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타이어를 구매하는 방법과 장착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타이어는 구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 제가 십수년간 해본 방법들을 설명드리면, 예전에는 한 15년, 20년 전에는 컴퓨터로 통한 인터넷의 상거래가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이어를 인터넷으로 사는 거는 거의 드문 일이 됐죠. 그때는 또 그렇게 쉽게 정보를 파악하거나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됐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직접적으로 타이어 매장을 돌아다니거나 전화로 가격을 문의 후에 금액이 얼마냐, 이거를 중점적으로 물어보고 얼마다, 얼라이먼트는 내 짝을 무료 교환하면 무료로 할 수 있다, 이런 정보를 습득하고 비용이 저렴한 곳을 찾아가서 이제 방문 교체를 했죠. 그게 이제 옛날에 주로 하던 방법입니다. 최근도 이러한 방법으로 거의 이제 오프라인 상에서 타이어를 교체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연세 있으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거의 이렇게 많이 작업을 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를 오랫동안 사용하고 운영하다 보면 카센터 지인 한 분은 또 알게 되죠. 그래서 아는 카센터에 방문해서 이제 교체를, 사장님 저 타이어 교체하려고 하는데 좀 비용이 많이 나와요. 사장님이 좀 저렴하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의도로 이제 많이 물어보게 하죠. 하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조금 옳지 않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물론 진짜 이렇게 저렴하게 구하실 수 있고 해서 카센터 사장님이 저렴하게 해주시는 분도 있어요. 있을 수 있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카센터는 정비 기술을 가지고 정비를 하는 정비 전문 업체죠. 그런데 타이어 전문점은 제품을 판과 동시에 정비를 같이 합니다. 즉 제품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제품을 많이 구매해서 많이 파는 사람이 타이어 가격을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센터는 이것이 불가능하죠. 카센터는 정비를 하는 곳이지 물건을 파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타이어를 쟁여놓고 팔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납품 자체를 양을 적게 받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의 소매와 다르지 않습니다. 소매 가격과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거기에 더 비쌀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카센터에서도 타이어 하나 팔아서 얼마 이득을 붙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따로 별도로 사는 금액보다 카센터에서 구매하면 더 비쌀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두 번째로 카센터에서는 공임이 비쌉니다. 공임. 타이어를 교체하는 공임과 얼라이먼트 비용이 좀 더 비싸요. 공임이 일반 타이어 전문 매장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비용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카센터에서 하시면. 물론 안 그러신 분도 있죠. 너무 친해서 난 그냥 공짜로 해줄래, 나 친한 사람이니까 그냥 내가 해줄 거야. 그러면 당연히 더 싸겠죠. 근데 거의 드물죠, 그런 케이스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장비입니다. 장비. 전문 장비가
카센터에서는 물론 정비를 하기 때문에 법적 장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은 할 수 있지만 전문점보다 더 고가의 장비나 더 최신의 장비를 소유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주 업종이 자동차 정비고 여러 부분의 정비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정비 기구는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전문적인 정비 기구에서의 역할은 좀 떨어진다. 그리고 최신형의 장비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확률이 적다. 왜냐? 타이어 교체로만 버는 수입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장비를 무턱대고 뭐 이태리산 사냥꾼 장비 같은 걸 놓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카센터에서는 아무래도 열악하다. 일반 전문점보다 타이어를 교체하기엔. 그렇기 때문에 2번 역시 저 입장에서는 해보긴 해봤지만 올해 그 방법을 유지하면서 타이어를 교체하기에는 좀 저한테는 마음에 들지 않는 방법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래서 저는 현재 그 방법은 쓰지 않고 있어요. 물론 화물차, 큰 화물차들은 아직도 그 방법을 쓰긴 합니다. 이 방법을, 큰 화물차는. 하지만 일반 레저용 차량이나 승용 개념에서 또 1톤 차처럼 그런 차들에서는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근데 내내 같은 말이긴 한데 매번 할 때마다 내가 단골을 두지 않고 할 때마다 전문 매장을 계속 따로따로 알아보고 얼라이먼트 교정 무료 해준 걸 찾아가서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일본에서 전문 매장을 직접 전화를 보고 찾아보는 거랑 같은 개념인데, 일본은 그렇게 찾아해서 단골을 둘 수도 있죠, 여기. 근데 이거는 단골 개념을 아예 없앤 거예요. 왜냐? 그 단골로 한 해 잘 해줬다고 해서 다음 해에도 그 타이어 매장에서 저희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보장은 없었어요. 왜냐면 타이어 가게 직원들도 거의 뭐 몇 년 주기로 한 번씩 바뀌고 잘 바뀌고 사장은 바뀌지 않을지언정 직원들이 바뀌어서도 저를 대응했던 서비스 직원들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격을 그때 싸게 줬다고 지금도 싸게 준다는 보장은 없어요. 내내 똑같이 알아보고 해야 되는 건 또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이것이 귀찮으면 이곳에 안주하고 그냥 다니던 곳에 계속 다니게 되죠. 그러면 이제 뭐 싼 비용으로는 이제 떠나갔다고 보면 됩니다. 거의 이제 귀찮음을 느끼기 시작하면 그냥 뭐 가격을 좀 더 주고 하는 꼴이 될 거예요, 아마. 저는 이제 차량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판단해서 이제 작업을 하긴 하는데, 일반적인 분들은 뭐 3년에 한 번 하니까 뭐 그냥 가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지만 저같이 차량이 많이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도 조차 좀 부담이 된다. 그래서 저도 이 방법도 이제 옛날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최근 한 5년 안쪽, 5, 6년 안쪽으로 이제 하고 있는 방법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인터넷에서 타이어를 직접 구매하여 직접 교체. 사실 일반인이 하기에는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불가능하죠. 타이어를 직접 교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는 탈착기, 타이어 탈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밸런서기, 타이어의 균형을 이제 잡아주는 밸런서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얼라이먼트기, 차륜 정렬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얼라이먼트기가 필요하죠. 이거 필수는 아닙니다. 3번은 필수는 아니지만 타이어를 새 타이어를 갈았을 때 주로 하는 작업이긴 하죠. 하지만 요 두 개가 필수 항목이고 이건 선택적 항목으로서 이런 기계들이 필요해요. 적어도 밸런서기랑 탈착기랑 요거 장비는 필요합니다. 인터넷에서 중고로 사면 100만원 이내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단점이 있어요. 잘못 사면 장비 0점 조정하는데 돈 들어가고 이상 부위 수리하다 보면 그것도 돈이 꽤 나오고, 타이어 차 한종만 가지고 하나만 가지고 있다면 이거 본전 뽑으려면 답이 없죠.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또 타이어를 교체하는 기술이 있어야겠죠. 내가 교체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니까. 물론 저는 교체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뭐 이런 거는 상관이 없지만 어쨌든 저도 이런 장비를 하려면 장비를 사야 돼요. 부담이 있죠, 이것도. 그래서 이것도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근데 한번 제가 뭐 수십 년간 차를 운영하면서 직접 한번 해봤습니다. 얼라이먼트까지 직접 맞춰본 적이 있고,
물론 장비를 빌려서 했지만 하여튼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쉽지 않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다음 거 설명드리면 최근에 위에 4번과 연계해서 5번을 많이 합니다. 인터넷에서 타이어를 싸게 구매해요. 내가 원하는 타이어를. 그 다음에 장착점을 찾아요. 공임만 받고, 공임을 저렴하게 받고 장착해주는 그러한 업체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면 공임나라라는 이러한 모임이 있어요. 그런 업체들의 모임. 그런 곳에서 소개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소개하는 업체들. 내 지역에서 그 업체들이 얼마만큼 저렴한 비용으로 하는지 알아보신 다음에 타이어를 직접 구매해서 가서 교체하는 방법으로 하셔도 됩니다. 현실적으로 이 방법이 가장 저렴했어요. 현실적으로 이게 가장 저렴합니다. 물론 인터넷에서 박리담회로 싸게 빨리빨리 치는 업체들이 있어요. 판매 싸게 해서 교체까지 빠르게 저렴하게 하는 업체도 있는데 멀리까지 가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주로 경기도권에 수도권에 있는 업체들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쉽게 가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집 근처에 있는 곳에서 아마 교체하고 싶은 마음이 모두들 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는 그 차선책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로 이 공임나라나 공임만 받고 작업을 하시는 업체를 찾아서 하시는 방법이 가장 저렴했고, 저도 이 방법을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는 와중에 이번에 리베로 타이어를 갈면서 또 한번 다른 생각으로 이제 해보려는 마음을 가졌어요. 다른 생각으로 한 건, 내내 이렇게 하면 싸게 하는 거 알아요. 아는데 업체들도 내가 타이어 팔아서 마진을 남기는 것보다 안 남기고, 타이어에서 마진을 크게 안 남기고 내가 손님을 받아서 내 지역에 있는 손님을 좀 더 받고 싶다. 그래서 타이어 가격은 원가로 제공해 주되 내가 장착비만 받겠다. 장착비 공임만 받겠다. 그래서 똑같은 효과를 누리겠다. 타이어는 내가 원가에 제공해주고 띄어는 납품가에 제공을 해주고 나는 장착비와 이런 작업하는 공임을 위주로 해서 받겠다 하는 업체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은, 그래 내가 인터넷에 사서 뭐 장착조 찾아서 장착하는 거 내내 마찬가지다. 그래서 나는 6번에 보면 인터넷에서 내가 장착하려고 하는 타이어 후보군을 뽑아놓고 그 타이어들의 배송비 포함 단가를 수집합니다. 목록을 만들고 또 타 지역일지라도 장착비 포함 최저가 리스트를 또 만듭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쭉 정리를 해요. 그리고 공임나라 같은 데에 들어가서 그쪽에 가입된 업체에서 내 집과 가까운 업체에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타이어를 교체하려고 알아보니까 인터넷에서 최저가가 무료 배송으로 이 금액이었고 또 수도권 근처 지역에서 장착비 포함 최저가가 이 비용으로 장착을 해주더라. 약속해서 가서 잡으면 그 금액이 할 수 있는데 내가 사장님 가게에 전화 건 이유는 집 근처이기도 하고 지역이니까 내가 멀리 장거리 운영 안 해도 되고 사장님도 가격을 어느 정도 맞춰주셔서 할 수 있는 금액 다 있으시다고 하면 알려주십사 해서 전화했다. 만약 가능하다 그러면 맞춰줄 수 있는지 확인하고 내 조건과 부합이 될 때 나는 가까운 곳에서 타이어를 구매와 함께 얼라미트 교정까지 무료로 받는 이런 걸 하려고 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솔직한 답변으로 그 사장님이 말씀해 주신 건, 그러면 내가 타이어 장착 포함 얼라미트 비용까지 얼마 남겨 먹겠다. 이쪽 과격한 표현인데 남겨 먹겠다. 이 마진을 얼마를 주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러니까 타이어 교체 비용 플러스 얼라이먼트
비용 해가지고 얼마 먹고 타이어는 내가 얼마 시켜주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랑 뜻이 맞아서 그 가격 차이가 거의 안 납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제 지역에 있는 저렴한 업체에서 타이어 구매와 함께 장착까지 한 내용입니다. 네, 저도 뭐 실험적으로 한 거죠. 아니 어차피 장사꾼이 10원을 보고 면심리를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뭐 만원이 남던 2만원이 남던 하실 수 있는 분은 하시면 되는 거예요. 대신 내가 소비자 입장에서 업체의 그 상황도 인지를 하고 뭐 그러면 뭐 현금 결제 또는 여유 시간에 방문, 그죠? 요 정도는 내가 맞춰줄 수 있으니까, 그죠? 서로 어느 정도 윈윈하는 시간대에 윈윈하는 금액으로 서로 여유 있게 작업할 수 있는 시간에 해서 하면 됩니다. 그분 사장님 놀고 있을 때 가면 되고, 물론 이상하게 제가 방문하면 좀 있으면 사람들 많이 몰려와요. 이상해요. 저는 어딜 가든 제가 가는 곳에 장사가 잘 돼요. 가는 곳에 제가 갔다가 끝날 때쯤 되면 막 손님들 몰려오거나 그래요. 하여튼 그래도 제일 한가진 시간에 방문해주는 배려가 또 필요하기도 하죠. 하여튼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다 하면 이러한 방법들이 서로 통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서로 윈윈하고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요즘 새로운 트렌드에 맞춰서 이렇게라도 장사를 해서 유지를 하는 게 맞잖아요. 저도 그래서 좀 싸게 할 수도 있고, 이게 생각이 깨이신 젊은 분들은 이렇게 해서라도 단 한 짝이라도 더 갈고 하면서 이게 유지해 나가시는 겁니다. 근데 저는 다행히 그런 업체를 만나서 이번에 작업을 했고요. 아주 만족하게 했습니다. 제가 이제 얼라이먼트 얘기할 때 하겠지만, 이렇게 타이어 장착을 하면서 얼라이먼트 무료라고 하는 것들에 4짝 교환, 6짝 교환 시 무료. 이게 무료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 다 비용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무료라는 말에 하게 되고, 했을 때 만족도가 과연 높은가에 대해서 저는 엄청난 고민을 했고, 그러한 것들이 너무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사실은 이번 작업은 이 얼라이먼트 때문에 제가 이러한 방법을 썼어요. 그래서 얼라이먼트를 확실히 할 수 있는 업체를 찾기 위해서, 근데 진짜 무료라고 해도, 아무리 무료라 해도 좀 정성껏 FM대로 필드 매뉴얼 FM대로 할 수 있는 업체, 그 사실 무료가 아니거든요. 돈을 주는 거니까. 적어도 기본 값들은 다 찾아서 해주고 이렇게 해줘야죠.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서 그런 업체를 찾다가 저는 여기 사장님과 어느 정도 코드가 맞아서, 그분도 프라이드가 있으신 분이고 정식대로 작업을 하는 업체다 라는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 업체에 가서 작업을 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넘어가서, 자, 여타 이러한 방법으로 그렇게 주문한 타이어가 이제 해당 업체로 오게 되면 이제 연락이 옵니다. 해당 업체에서 내가 사용하는 타이어가 기본적으로 있다고 하면 그 타이어를 바로 장착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자신이 원하는 타이어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그 업체도 저 대신 주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지불하고 하면 그 업체에서 타이어를 보내주게 되죠. 그러면 도착하면 택배로 타이어가 이렇게 온다고 하면 이제 업체에서 도착했으니 교환하러 오시라는 연락이 오고, 그러면 방문해서 교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도착한 타이어는 매장에 가서 보면 이제 매장에서 이제 직원이 이제 설명을 해줄 겁니다. 설명을 해주면 제가 구매했던 타이어가 맞는지 우선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금호 타이어의 제품을 구매했고요. 포트란이라는 명칭을 가진 모델은 KC53이라는 모델입니다. 타이어 사이즈는 제 차에 맞는 205-70의 R15 차량이고, 팔은 8PR이라고 써있죠. 이건 8P라고도 쓰고 8PR이라고도 쓰는데, 이건 플라이 레이팅이라 해서 타이어의 등급,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타이어에 심이 들어있는 그러한 층이 8개 층으로 되어 있다라는 표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타이어의 화물이나 승합차의 타이어의 강도를 표시하는 그런 등급 표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물차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등급 표시를 잘 보고 장착을 합니다. 그럴 때 자기의 차량이 실는 하중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되고요. 저는 좀 무거운 짐을 실을 경우가 많아서 타이어에 층수가 많은 타이어를 선택했고요. 이제 이번에는 이제 사실 앞쪽은 8P는 지난부터 쓰고 있었고요. 뒤쪽에 온 타이어를 보시면 155, R 13, 10PR이라고 써있죠. 그 타이어 레이어 층이 10층으로 이어져 있어서 더 고강도의 타이어를 선택했습니다. 기존에는 8P 제품을 선택했었는데 아무래도 하중을 더 받다 보니까 10P로 한번 올려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금액이 더 높은 10P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제품인 타이어를 선택했고요. 같은 금호 제품으로 같은 제품군에 속하는 그런 타이어입니다. 자, 그래서 타이어는 이러한 방법으로 선택을 하면 된다. 그런 걸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도착한 타이어는 이제 장착을 하게 되죠. 장착을 하러 가서 이제 순서에 맞게 장착을 하면 되는데 그 장착의 순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매장에 도착해서 타이어 확인이 끝나면 제일 먼저 하는 방법이 타이어를 교체하기 위해서 바퀴를 빼게 됩니다. 바퀴라 함은 휠과 그리고 타이어를 합쳐서 이제 바퀴라고 하죠. 바퀴의 구성이 이제 휠에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되고요. 그럼 바퀴를 빼어야 이제 휠에서 타이어를 다시 탈착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타이어를 장착을 하러 오면 추가적으로 하는 작업들 사이에서 바퀴를 뺐을 때 브레이크 상태를 한 번씩 점검합니다. 저는 이제 의무적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확인을 하는데요. 그것은 이러한 바퀴가 굴러가는 곳에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디스크 로터나 또는 브레이크 패드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래도 차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내 차량의 상태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좋죠. 그래서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빼면 타이어를 빼게 되면 이렇게 브레이크 패드가 보입니다. 잠시 표시를 해서 보면 여기 부분이 브레이크의 패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동그란 쇠 요것이 브레이크의 디스크 로터입니다. 즉 패드가 돌아가는 디스크 로터를 유압의 힘으로 잡아서 세우는 거죠. 강제적으로. 그랬을 때 마찰이 발생하는 곳이 이 디스크의 표면과 브레이크 패드의 표면입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300도가 넘는 뜨거운 열기의 열 에너지가 발생을 하게 되죠. 브레이크 마찰열로 쓰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하는 것은 이 바로 브레이크 패드의 두께입니다. 브레이크 패드는 총 이 두께의 크기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브레이크가 닳는 그 표면의 두께는 바로 여기 사이가 됩니다. 또 이 사이의 거리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이 브레이크 패드를 교체하게 되죠. 지금 상태로라면 디스크 브레이크 패드는 그래도 꽤 많은 양을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이게 굉장히 천천히 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참 더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으로 제가 또 확인했던 부분은 이 디스크의 표면 상태입니다. 현재 제 이 차량은 주행 중에 브레이크를 잡을 때 차에 떨림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디스크의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요. 디스크 상태는 표면의 울퉁불퉁함이 발생하는 그런 증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이제 습관적으로 이 차를 사용하는 저희 아버지께서 차를 닦으실 때 주행을 한 이후에도 이 바퀴에 이제 물을 좀 뿌리시는 습관이 있어요. 근데 그 아주 안 좋은 습관입니다. 한 300도 이상으로 뜨겁게 달궈졌던 차에 갑자기 찬 물을 뿌린다면 열 변형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 디스크가. 그러면 표면이 울퉁불퉁하게 되죠. 그리고 또한 표면이 닳을 때 곱게 닳지 않고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아주 거칠게 닳는 경우도 있어요.
이 차량은 지금 두 가지 형태의 안 좋은 디스크 상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디스크 로터를 연마해서 평평하게 만들다든가 이 디스크 로터 자체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하게 되고요. 뭐 이런 건 크게 어려운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뭐 직접 해도 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제 일반인들은 이런 걸 잘 모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잘 모르시면 하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브레이크 부분이다. 근데 작업은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긴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타이어를 교체할 때는 그러한 부분을 잘 확인을 해서 이제 점검도 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타이어 교환할 때 멀뚱멀뚱 있기도 하니까 저는 이런 걸 쳐다보는 편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것이 바로 바퀴의 축이 되겠죠. 바퀴 축에 회전하는 디스크 로터가 있고 브레이크를 잡는 캘리퍼가 있습니다. 네. 또 여기도 보면 요 차량의 얼라이먼트를 유지시켜주는 이런 부속들이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해서 로어 암이나 뭐 이런 것들에 있는 얼라이먼트 조정 볼트를 조정을 해서 얼라이먼트를 잡게 됩니다. 자, 그렇게 바퀴를 빼면 여기 화면에서 보시면 저기 지금 작업하고 계시는 부분이 여기가 바로 휠 탈착키입니다. 그래서 타이어를 빼내기도 하고 장착도 하는 거죠. 이 탈착키의 역할은. 그래서 공기를 다 뺀 다음에 여기 있는 집게가 타이어를 꽉 누르면 타이어가 압이 받아있던 게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회전판 위에 로테이터 위에 올려놓고 지렛대 같이 꼬챙이를 꽂아서 타이어를 뒤집은 다음에 여기에 있는 정지되어 있는 요 고정장치에 걸어서 타이어가 림 밖으로 나오게끔 하는 작업을 합니다. 껴올 때는 그거의 반대 방법으로 껴서 타이어를 장착하고요. 그 다음에는 공기 압력을 넣어서 타이어를 빵빵하게 다 공기를 넣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두게 됩니다. 지금 후륜 타이어는 이렇게 다 작업이 되어 있고요. 전륜 타이어에 타이어를 지금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화물차 같은 경우는 타이어를 교환하러 갔을 때 1톤차 같은 경우는 뒤에 복륜 타이어죠. 그래서 복륜 타이어는 뒤쪽 타이어의 바란스를 보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자동차 정비사의 입장에서는 회전하는 바퀴체는 전부 다 밸런스를 봅니다. 그게 정석입니다. 정석은 회전하는 바퀴는 전부 밸런스를 본다. 볼 수 있는 장비도 있다. 하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 곳의 특징은 두 가지죠. 그런 장비가 없거나 화물차 뒷바퀴를 밸런스 볼 수 있는 부속이나 장비가 없거나 아니면 귀찮다. 그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뒷바퀴 같은 경우는 복륜이기 때문에 또 짐을 싣는 곳이기 때문에 밸런스의 영향을 덜 받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일반 승용차처럼 밸런스 문제로 진동이 심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고속으로 달리지 않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걸 생략하는 것도 뭐 큰 문제가 되진 않지만 원칙적으로는 이러한 타이어 종류는 모든 타이어 종류는 밸런스를 보는 것이 맞다. 전 그렇게 배웠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지금 화면 속에 보고 계신 부분이 바로 휠의 밸런스를 보는 그런 부분입니다. 휠 밸런스는 두 포인트를 봅니다. 휠 림의 안쪽과 바깥쪽에 무게중심이 어디로 쏠려 있는지를 보고 그 맞지 않는 곳에 포인트를 찾아준 다음에 추가로 이제 납을 단다든가 뭐 지금은 이제 납을 안 쓰고 이제 쇠로 된 금속으로 된 것도 붙이게 하는데 밸런스 추를 달아가지고 균형을 잡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타이어 업체에서 모두 잘하는 내용입니다. 크게 문제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잘 봐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타이어 전문 장착점은 아주 잘하는 그런 부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타이어를 다 장착하게 되면 다음으로 해야 되는 것은 이제 타이어를 차에 장착하는 거죠. 다시 타이어를 차에 장착을 하고 나머지 작업은 얼라이먼트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얼라이먼트, 이 얼라이먼트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타이어를 교체하면 이 얼라이먼트를 꼭 해야 되나요? 꼭? 이런 질문을 하죠. 꼭 해야 되나요? 그죠? 저도 물론 이런 것 때문에 타이어 전문 교환점을 가서 얼라이먼트를 하면서 타이어를 교체하면서 얼라이먼트를 받습니다. 왜냐? 저 역시 이거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얼라이먼트를. 이러면 또 이제 정비사분들이 뭐라고 하실 수 있는데, 필수 항목은 아니에요. 얼라이먼트에 문제가 없으면 타이어만 교체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럴 일이 거의 드물죠. 3년에 한 번 타이어 갈면서, 타이어 교체하면서 이 얼라이먼트 교정을 안 했다면 한 번은 봐야 됩니다. 왜냐? 이게 틀어질 수 있기 때문이고요. 또 신차 상태에서 안 했다고 그러면 이 부분이 변형 요구나 조립 불량이 있을 수 있어요. 조립. 무슨 얘기냐? 사실 우리는 차가 조립해서 새 차로 만들어서 공장에서 나올 때 이 얼라이먼트가 점검이 돼서 나올 줄 알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뭐 점검은 하겠죠. 이제 품질 테스트에서 이게 많이 틀어지면 안 되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조립할 때 이 얼라이먼트를 보지 않습니다. 설계상으로 조립을 잘하게 되면 이 얼라이먼트가 맞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얼라이먼트를 보지 않아도 차는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조립 시 문제가 없다면. 그렇겠죠? 생각해 보세요. 이 얼라이먼트를 차 한 대 만들 때마다 얼라이먼트 보고 있으면 차 만들기가 쉽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얼라이먼트는 처음에 공장에서 나올 때는 보지 않는다. 그래서 간혹 조립 불량으로 나왔을 때 얼라이먼트가 안 맞아요. 차 어저께 샀는데 차가 막 오른쪽으로 가요. 그런 얘기 하시죠? 이게 조립 불량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A센터 들어가시면 이거 해줍니다. 얼라이먼트 교정.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 건. 자, 그러면 얼라이먼트는 무엇인가? 얼라이먼트는 차륜의 정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 조향과 차륜의 조향과 차륜 바퀴들이죠. 차륜의 정렬 상태를 점검하여 교정하는 게 얼라이먼트 교정이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를 조립할 때는 얼라이먼트를 보지 않고 조립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렬이 흐트러졌는지 알 수가 없죠. 조립을 할 때 볼트를 약하게 조였든 위치를 잘못 잡았든 조립을 제대로 안 됐다고 그러면 틀어져 있을 테고, 또 신차를 출고해서 사용하는 도중에 땅의 노면의 진동과 여러가지 환경에 의해서 이 값은 조금씩 틀어지거나 유격에 의해서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이것을 별도로 점검하러 가지는 않죠. 잘. 그렇기 때문에 타이어를 교환할 때 그때 보라고 하는 이유는, 차를 사용하는 중간에는 뭐 한 2만 킬로, 막 3만 킬로 탔을 때 타이어의 마모도는 타이어가 4바퀴가 있을 때 뒷바퀴가 있고 앞바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마모도가 다 다르단 말이죠. 차가 어느 쪽으로 많이 회전하느냐, 어떤 길에서 어떻게 주행했느냐에 따라서 앞에 조금 더 닳고 여긴 좀 덜 닳고 이런 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전의 바깥 부분은 좀 더 밀리는 힘 때문에 더 닳고 회전 안쪽은 덜 닳고 또 얼라이먼트 상태에 따라서 안쪽은 편마모가 생기고 바깥은 또 어떻게 되고 이런 경우가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 타이어의 높이가 측정하는 지상판 위에서의 타이어 그 1mm, 2mm 차이의 변화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이어를 새로
교체했을 때 전부 타이어의 높이가 같다는 그 기준 하에서 얼라이먼트를 측정하는 게 좋기 때문에 타이어 4개 다 교환했을 때 얼라이먼트를 봐라. 그게 더 정확한 값을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타이어 교체 시 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점검 사항은 맞습니다. 적어도 2만 킬로 정도의 점검을 하게끔 이야기하죠. 정비사들 쪽의 입장에서는. 하지만 그렇게 자주는 또 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적어도 타이어 교체 시기 한 3만 킬로 정도 된다고 보니까 타이어 교체 시기에 얼라이먼트까지 봐라. 그래서 타이어 전문점에서는 이 얼라이먼트 무료를 타이틀로 걸죠. 4짝 또는 6장 교환, 풀교환, 얼라이먼트 무료라고 하면서요. 자기들 이탈리아 비싼 사냥꾼 제품 있다고 선전하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얼라이먼트 기계 3천만원 넘는 거 갖다 놓고 한다. 몇 천만원짜리 있다 우리, 그죠? 그런 말로 광고를 하잖아요. 우리 무료다. 타이어 이렇게 갈면 우리 그 기계로 봐줄게. 그죠? 좋은 얘기죠. 하지만 함정은 다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얼라이먼트 교정은 매우 여러 부분의 역할이 연동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특정 어느 부위를만 점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점검사항이 있죠. 캐스터, 캠버, 토인토 아웃값. 이 세 개를 조정해서, 이 세 파트를 조정해서 타이어의 정정 상태를 맞춰줍니다. 타이어의 정렬 상태를. 타이어가 이렇게 정렬되어 있다. 이렇게 정렬되어 있다. 그죠? 이렇게 잘못된 걸 이렇게 잘 맞춰준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생각보다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이 조정값이 다름에 따라서 차가 주행 중 오른쪽으로 가요, 왼쪽으로 가요, 그러죠. 핸들이 엄청 무거워요. 이럴 값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한번 캐스트나 캠버, 토우 값이 뭔가 틀린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캐스터 값부터 볼게요. 캐스터는 뭐냐? 자동차의 앞바퀴를 기준으로 축을 잡고 있는 휠의 중심축을 잡고 있는 그곳의 중심은 킹핀이라고 합니다. 킹핀. 그 킹핀을 기준으로 타이어 중심축이 수직선이 앞으로 가 있으면 그러면은 그 정의 캐스트가 납니다. 우리가 이제 포지티브라고 하는데 포지티브 값이 나오고, 그 반대로 되어 있으면 이제 네거티브 음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보통 플러스 값을 거의 줘요. 승용차 같은 경우도 그렇고 거의 플러스 값 안에 들어옵니다. 일반적으로 이건 차의 핸들의 복원력과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으로 이 값이 너무 크거나 작아도 안 되지만 적당히 값의 플러스 값으로 갑니다. 여기 보면 지식백과 안에서도 보면 앞기관, 뒷바퀴 구동 플러스 2에서 10 사이, 그리고 앞기관, 앞바퀴 구동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3 사이까지라고 하죠. 거의 대부분 플러스 값이 조금씩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 캐스터 값을 기준으로 거의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퀴의 수직 축 중심으로부터 이 킹핀의 각을 봤을 때 킹핀의 중심선보다 축의 중심선이 앞으로 좀 가 있는 상태, 그리고 또 뒤로 가 있는 상태, 그거에 따라 이제 다르게 하죠. 왜 캐스터라고 하면 우리 의자 바퀴 같은 거 보면 의자 바퀴에 바퀴가 중심 쪽이 아니고 뒤로 물러가거나 앞으로 물러가 있죠. 그걸 보러 우린 캐스터라고도 해요. 그런 바퀴를 보고도. 이해가 가시려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축의 중심이 기울어져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캐스트라고 합니다. 양쪽이 균등하게 맞아야 되고 일정의 약간은 정액값으로 가 있다, 포지티브 값으로 가 있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알 수 있는 거 또 필요한 값이 캠버입니다. 캠버는 다른 거 필요 없고요. 다른 거 필요 없고 중심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네, 여기서 보시면 요 정면에서 쳐다봤을 때 바퀴의 기울어진 각이 상단 부위가 밖으로 수직선을 이렇게 봤을 때 상단 부위가 밖으로 거져 있는 이 부분, 밖으로 나갔을 때 이때가 정액 캠버라고 합니다. 포지티브 캠버 값이 포지티브고, 이렇게 아랫부분이 밖으로 가 있고 윗부분이 안으로 들어와 있는 거, 이런 부분이 이제 V 값 네거티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쪽이 나란히 이제 수직으로 정확히 맞아 있는 걸 제로 값이라고 하죠. 이건 내추럴 캠버라고 하는데, 그 상태, 보통 기준 자체는 내추럴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근데 내추럴 상태에서는 일반적인 차량이 약간 뭐라고 할까, 좀 정에 맞춰도 틀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리고 정에 정확히 유지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약간의 값으로 V 값을 줍니다. V 값은 타이어가 안쪽으로 기울어지는 상태를 말하죠. 이러면 코너시 회전력이 좋아집니다. 너무 많으면 안쪽 타이어의 마모도가 높아지고요. 그래서 거의 약간 살짝 의무값으로 두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 있죠. 바로 토값. 토값이라고 하는데, 뭐 토우라고도 얘기하고 하는데, 토값이라고 해요. 토 값이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거. 타이어를 수직 윗면에서 바라봤을 때, 평면 위쪽에서 바라봤을 때 안쪽으로 이렇게 휘어진 값이 되어 있는 모습이, 이 안쪽에 이렇게 기울어지는 모습이 이게 약간 토인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이 값이 벌어져 있는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는 걸 토아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찾아보면 토아웃은 이렇게 타이어의 방향이 바깥으로 되어 있죠. 이 토아웃으로 되어 있을 경우 직진성이 좀 떨어집니다. 약간의 힘에도 차가 쉽게 좌우로 막 움직이게 됩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해봤는데요. 토값이 약간 아웃으로 되어 있으면 달리면서 핸들 살짝만 틀어도 차가 확 가버립니다, 한쪽으로. 그래서 직진 안정성이 좀 떨어지게 되고요. 회전값은 좀 좋긴 하는데 직진 안정성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반응이 빠른 약간의 뭐 스포츠 경기성 자동차들이 이런 토값을 조금 변형을 해서 회전력을 좋게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안전 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정의 토값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내추럴 토값의 상태에서는 약간 벌어지기 때문에 살짝 토인 값을 주게 됩니다. 살짝 토인 값으로 주기 때문에 이렇게 앞 정렬이 안쪽으로 살짝 들어오는 그런 형태로 토값을 보게 됩니다. 이건 하늘에서 쳐다봤을 때 바퀴 모양이죠. 직진 방향이 앞쪽이고, 그래서 앞바퀴가 살짝 약간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가 이제 올바른 자동차의 앞쪽 정렬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토인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토인, 그리고 캠버, 캐스터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드렸어요. 이거 뭐 자세히 따라가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공부한 사람도 공학적으로 이걸 뭐 수치적 계산으로 이걸 검색해서 계산하고 하는 게 뭐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타이어를 교체하는 입장에서 알아야 되는 명칭과 토인, 캠버, 캐스터라는 명칭을 알고 있고, 그것이 어느 정도 값이 정값인가 규정값 아닌가, 그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얼라이먼트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정도는 알고 있어줘야 내 차량의 얼라이먼트가 잘못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겠죠. 그걸 하나도 모르고 있으면 업체에서 이상이 있는 부분, 이거 뭐 괜찮아요 하고 넘어가도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비할 때 옆에서 살짝 모니터 쳐다보고 뭐가 문제가 있네요 라고 말을 한번 걸어도 이 사람 좀 볼 줄 아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다른 데이터 볼게요. 그렇게 저는 타이어를 갈고 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바퀴를 장착한 다음에 센서를 부착합니다. 휠 얼라이먼트 장비에 있는 센서를 부착해서 장비 설정을 하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앞바퀴, 뒷바퀴 총 4개의 바퀴에다가 림에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센서를. 자, 그러면 화면에서 보시면 이렇게 휠 얼라이먼트 장치가 있는 거를 보게 되고요. 좀 더 확대를 시켜보면 여기 보면 얼라이먼트 장비가 있죠. 여기 뭐 센서 서로 방향 가르치고 있고요. 여기서 데이터 값을 서로 주고받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신호를 주고받죠. 차량이 여기서 센서 읽어드리는 장치도 위아래로 움직이고 하면서 받아들입니다. 근데 정상적인 값을 읽어드리기 전에 지금 설치해 가지고 세팅하는 단계입니다. 이런 얼라이먼트 장비에서는 내 차종을 선택을 하면 기본 값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가 기준치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 차량을 선택을 하고 이런 센서를 단 다음에 위치 값을 정확히 전송을 시켜서 세팅을 해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차량을 앞으로 밀었다, 뒤로 밀었다, 핸들을 좌우로 돌렸다, 뭐 이런 작업들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얼라이먼트를 정비하는 업체에서는요. 그래서 차를 앞뒤로 왔다 갔다 밀고 핸들을 돌리고 차를 막 흔들고 하죠. 그렇게 하면서 센서가 정확히 인식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합니다. 그런 체크가 끝나면 여기를 보시는 것처럼 정확한 값을 읽어옵니다. 자, 지금 여기를 보시면 제 차량이 얼만큼 얼라이먼트 정렬이 잘 되지 않았는지, 조정이 잘 되어 있지 않은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기준치 녹색 안에 다 들어와야 원래는 정상입니다. 그런데 다 벗어났죠. 심지어 이 토잉 값도 엄청 돌아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캠버 값도 음쪽으로 너무 많이 가 있고요. 그리고 충격적인 건 캐스터 값은 좌우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많이 틀어져 있죠. 차가 바르게 갈 수가 없습니다. 차가 막 한쪽으로 쏠리고 핸들도 엄청 무겁고 타이어의 상태도 뭐 편마모가 엄청 많은 상태가 됩니다. 요 점검하시는 분도 와 하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많이 됐습니다. 이게 더 충격적인 사실은 저는 얼라이먼트 3년에 한 번씩 꼭 봅니다. 이 차를 타이어를 교체할 때는 거의 얼라이먼트 무료인 곳에 가서 타이어를 교체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상황 자체는 좀 충격적인 결과를 보여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타이어를 교체할 때마다 3년에 한 번씩 거의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값을 본다는 건 매우 안타깝죠. 이 얼라이먼트 교정 무료가 대부분의 많은 타이어 교환점이 비싼 장비와 무료라는 걸로 광고를 하죠. 그런데 막상 교체를 하러 딱 들어가서 차 얹고 하면 타이어 다 갈고 나서 얼라이먼트를 볼 때 대부분 이 토잉 값을 위주로 봐줍니다. 모든 게 그렇다는 게 아니고 특히 저희 이제 화물차 1톤 차를 가지고 갔을 때의 반응입니다. 업체들 뭐 승용차는 뭐 다른 경우가 있고요. 그러면 거의 앞쪽만 보고 뒤는 당연히 뭐 뒤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말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캠버와 캐스터 값이 이상하게 나온다 하여도 차가 어디로 쏠리시죠? 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어느 쪽으로 쏠립니다. 라고 하면 제가 이제 쏠리지 않게 해드릴게요. 하고 만지는 값이 대부분 이렇게 만집니다. 이 무료인 곳에 갔을 때요. 이렇게 만집니다. 그렇게 만지면 그분들은 가능하면 캠버나 캐스터를 안 건드리려고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왜냐? 이거 만지는 게 쉽지 않습니다. 볼트가 잘 안 돌아갈 수도 있고요. 화물차 같은 경우 작업할 때 굉장히 빡빡한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요것만 가지고 하십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차 쏠리는 거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문제는 요 캐스터 값과 캠버 값을 어느 정도 맞춰 놓지 않고 토우 값을 맞으면 이게 가는 것만 잡지
어느 정도 지나면 타이어에 엄청난 부담이 갈 수 있어요. 쏠리는 것 자체를 토 값으로만 맞추면 편마모도 엄청 생길 수 있고요. 제가 타이어 교환 시점이 빨리 오는 이유도 사실은 앞쪽 같은 경우는 이 얼라이먼트 정리를 제대로 안 됐을 가능성이 커요. 제가 교체하러 가서 교체할 때 이런저런 이야기 꺼내면 되게 싫어하십니다. 작업 시간이 어떻고 이 비용에 이거 그거 하시려면 더 내야 되셔요. 뭐 이런 얘기가 전 숱하게 들었습니다. 참 저는 그렇다면 너희들이 무료로 한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얼마에 하고 이건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 있다. 이걸 더 할 때는 얼마의 비용이 추가된다. 이렇게 차라리 얘기하면 난데 무료라고 하시니까. 그죠? 무료. 사실 무료가 아니에요. 원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건 약식 얼라이먼트 토인값만 봅니다. 토값 많아요. 전 실제 경험했어요. 이런 걸 얼라이먼트 보러 갔을 때 이런 거 경험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타이어를 교체할 때 이걸 많이 강조했습니다. 이 업체 얼라이먼트 무료라고 해서 가서 하면 막상 가면 끝에 가서는 토 앞값만 조절하더라. 캠버 캐스터가 분명히 바꿀 수 있는 거 알고 다 아는데 이거를 못한다는 업체도 많더라. 화물차 안 돼요. 또는 이거까지는 안 보고 토값만 만지면 돼요. 뭐 이런 업체 수두룩합니다. 저는 제 지역에서 경험을 했고요. 오래된 업체에서도. 소비자 입장에서 따질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그 전에 이게 다 뭐가 문제인지 알고 있는데도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업체를 안 갑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수십 년간 다니면서 갈 업체가 없습니다. 저는 마음에 드는 곳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간 업체는 새로 생긴 지 8개월밖에 안 된 업체입니다. 사장님 나이도 점장님 나이도 젊고 제가 이런 얘기를 터놓고 얘기했습니다. 했더니 자기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나는 정식으로만 배웠고 보면 캐스터, 캠버, 토인 다 볼 수 있는 거다. 이 중에 캠버 캐스터 값을 무시하고 토인 값만 보는 건 정석이 아니다. 네, 그분은 저하고 뜻이 같은 뜻을 가졌기 때문에 저는 망설임 없이 이 업체로 가서 저는 계약금을 지불하고 뭐 가지도 않는데 원불 다 했습니다. 그냥 원불하고 가서 이번에 하는 말을 믿었었거든요. 옳은 분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여기서 작업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측정을 했을 때 이렇게 많이 틀어져 있는 값을 확인하고 저는 황당할 수밖에 없었죠. 물론 알고는 있었어요.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건. 하지만 기존 업체들이 토 값만 가지고 작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건 원인은 이겁니다. 앞쪽에서 캐스터 캠버를 어느 정도 맞춰주지 않고 토 값만 어느 정도에 맞추면 이것들은 조금씩 변하게 됩니다. 변하게 되면서 그냥 전체적으로 틀어지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왜냐? 기본적으로 잡아줘야 될 내용을 어느 정도 잡지 않고 이제 계속 토 값만 가지고 조절을 하니까 앞쪽 게 변하면 뒤쪽 거도 따라서 많이 틀어지게 됩니다. 솔직히 얼라이먼트 보고 나서 바로 차 내려서 주행 한번 하고 다시 돌아와서 재면 그 값 정확히 똑같이 안 나옵니다. 뭐 저도 아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걸 정확히 맞춘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저도 이걸 얼라이먼트를 직접 해보면서 저는 제가 원하는 값을 하려고 2시간 동안 작업을 해봤던 기억도 있고요. 스스로 이제 정비를 하면서 그래도 거의 똑같이 100% 똑같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이제 또 하려는 말은 자, 여기 사장님께서 여기 점장님께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결과 요걸 보고 얘기할게요. 지금 이 작업 한 40분 이상 맞추셨어요. 낑낑대면서 굉장히 힘들게. 자, 토 값은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라이먼트 볼 때마다 이 토 값만 만졌기 때문에 너트가 손으로도 풀립니다. 이건. 그런데 차 출고 후 단 한 번도 이 캐스터나 캠버 값을 맞춰주는 업체가 없습니다. 저는 3년이나 2년 반에 한 번씩은 꼭 얼라이먼트를 봤는데도 단 한 번도 이걸 건드려서 맞춰준 적이 없어요.
여러가지 핑계만 댔죠. 그래서 저는 말싸움하기 싫어서 여기 한계가 이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나와서 다시는 안 갔습니다. 그 업체를. 그래서 오기 전에 이 업체에 대해서 올 때 전 이걸 터놓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사장님께. 이 여태까지 내가 그 수많은 얼라이먼트를 보면서 얼라이먼트 무료라고 하는 업체에 찾아갔을 때 그들은 진정 이걸 맞춰주지 않았다. 그들이 한 건 톡값만 맞추더라. 자, 이렇게 하고 여기 왔습니다. 근데 여기는 난 그래도 최대한 노력을 한다 하고 이분은 건들기 시작했죠. 맨 처음에 캐스터부터. 캐스터 값 굉장히 오래 맞췄습니다. 안 움직입니다. 뭐 시작하실 때부터 이분 그 볼트, 조정 볼트에 이제 그 윤활제, 방충 윤활제 뿌려서 작업을 하시는데도 이거 안 돌아갑니다. 아니,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돌아가지 않은 볼트가 돌아가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16년 동안 있으면서 처음 돌렸거든요. 이분이 엄청 힘들게 해서 심지어 저도 달라붙어서 같이 밀고 당기고 했는데요. 간신히 맞춰서 캐스터 값은 어떻게 살렸습니다. 이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뭐 자동차 정비라는 것이 뭐 실력이 좋아서 자기 능력이 좋아서 기술적으로 스케일이 높아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성. 정비는 정성이다. 자기의 자존심과 명예를 건 정성을 가진 정비사가 진짜 정비사입니다. 기술은 하다보면 쌓이게 되고 잘못된 점에서 찾아가는 거지만 자기가 아무리 기술이 높고 좋은 장비를 사용한다고 해도 해야 될 걸 하지 않는 순간 그거는 올바른 정비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엄청 높게 삽니다.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타이어 교체 시기보다 2배는 더 걸렸어요. 이 얼라이먼트 보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저가의 얼라이먼트 비용을 거는 업체들이 이걸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하시려고. 쉽지 않거든요. 저는 이분한테 감탄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죠. 여기 있는 캠버 값. 이 캠버 값을 맞추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더 조절이 안 되고 하다 안 돼서 이제 제가 캠버는 이쯤에서 그만하시죠 라는 말이 제 입에서 나왔습니다. 저도 보니까요. 제가 옆에 봐서도 이건 답이 없습니다. 이건 더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게 편심으로 된 조정 볼트나 노트를 돌려서 맞추게 되는데요. 이 편심에 한계가 있습니다. 차가 워낙 많이 틀어지거나 하면 그 편심이 이룰 수 있는 한계가 이제 어느 수준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돌려도 돌아가지 않는 거죠. 그 한계의 점에서 더 갈 수 없고 더 간다고 해도 몇 번 주행하면 또 다시 돌아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했던 건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 안에서만 잡아주세요. 좌우 대칭이 비슷한 수준에서만. 그래서 그 수준 안에서 잡은 겁니다. 얘는 여기까지 다 돌아갔고 얘 더 올리려고 가능하면 같은 값대로 올리려고 했는데 결국 안 돌아갔습니다. 더 이상 돌리기, 볼트가 더 이상 돌려도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임팩으로 돌리고 막 별짓을 다 했는데 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만하는 게 어떠냐, 제가 제 입으로 얘기했습니다. 저는 아니까요. 물론 이렇게 되면 캠버 값이 음의 값으로 많이 나오면, 네거티브 값이 많이 나오면 편마모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값에 틀어진 거에 비해서는 저는 이 정도면 양호하게 잡았다고 판단합니다. 한 번에 이걸 다 잡는 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맞추고 주행하고 돌아와서 다시 보는 게 맞는데, 그러기엔 이 타이어 교체 비용 안에 있는 얼라이먼트 교체 조정 비용이 훨씬 적은 거죠. 이거 더 받아야 됩니다. 이 시간 투자해서 이렇게 한다는 건 비용을 더 받아야 돼요. 저는 그걸 압니다. 알기 때문에 무료라는 업체에서 하는 이 얼라이먼트에서, 물론 이 사장님은 무료라고 안 하고 얼마 포함해서 비용이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이제 저렴한 비용으로 측정하셨죠. 그 상황에서 여기까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많이. 하지만 적어도 시도는 해서 최대한 어느 정도까지 끌어 맞춰주는 노력이, 그러한 노력이 전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노력 중요하죠. 이거 여태까지 어느 한 번도 요거 돌려볼 생각도 안 했습니다. 이 볼트들. 그래서 전 이분한테, 여기 사장님한테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엔 톡값. 이 톡값은
토인, 토아웃을 쉽게 맞출 수 있어요. 맨 요것만 맞췄으니까 노트가 손으로 돌려도 돌아간다. 그 말을 하실 정도로 잘 돌아갔습니다. 당연한 결과죠. 3년에 한 번씩 꾸준히 잘 돌려줬던 볼트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얼라이먼트 작업을 하러 가셨을 때 무료라는 곳에 가셔서 지금 제 옆에 있는 이런 값을 눈으로 확인하셨다면 본인 차량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 얼라이먼트 교정과 정렬이 제대로 되지 않은 차량이다. 그런 상황에서 타이어 교환점, 전문 교환점을 가서 무료 얼라이먼트를 받으시는 와중에 해당 업체가 이 토인 값을 가지고만 조절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캐스터나 캠버 값에 대해서 조정에 대한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요 두 개를 잘 보지 못하는 그런 업체는 얼라이먼트 잘 볼 줄 모르는 업체라고 해도 됩니다. 왜냐? 얼라이먼트는 톡값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캠버, 캐스터, 킹핀의 각, 굉장히 이거 외에도 더 공학적으로 연결돼서 값을 제어하는 값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정비적 목적에서 이러한 장치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선 얼라이먼트 정렬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 우리가 많이 알고 소개가 되는 거지만 중요한 건 이것의 값을 조절할 줄 아는 업체에서 해야 되고 그것도 해주려는 노력은 있는 업체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죠. 금액이 부족해서 이 돈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딴 데 가서 하시면 됩니다. 이 값 확인하시고 여기서 토인 맞춘다, 캐머 맞춘다면 이게 무슨 무료냐. 토값만 만지면 나도 만진다. 이게 무슨 무료냐. 이미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인 것을. 그러면 어느 정도 신용이라 해서 조금씩이라도 맞춰줘야 되는데 이걸 무시하고 이 톡값만 만진다는 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타이어 교문점에서 그런 이야기들로 톡값만 조정한다면 여기 잘 볼 줄 모르는 곳이네요 라고 이야기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무슨 광고에 속아서 여기 왔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특히 그런 전문점에는 이탈리아산 굉장히 비싼 얼라이먼트 장비, 휠 교환, 그리고 뭐 고속 진동 밸런스기 그런 걸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는 업체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좋은 장비를 가지고 정석의 정비를 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가형 중국산 장비 가지고도 노력을 해서 잘 맞추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장비에 현혹돼서 가지 마시고 적당한 수준의 장비만 가지고 있다면 누구든지 노력으로 얼마만큼 맞출 수 있습니다. 물론 더 비싸고 좋은 정밀한 장비가 더 정확한 값을 쉽게 맞출 수 있겠죠. 그러려고 비싼 장비 사는 거니까. 근데 그걸 그렇게 쓰지 않는다면 의미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것의 결과값에 매우 만족합니다. 누군가는 그냥 지나가다 보고 캠버값 저 정도밖에 못 맞춰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는 경험하지 않았으면 그런 이야기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타이어 교환을 하면서 휠 얼라이먼트까지 같이 보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물론 이러한 내용이 모든 차량에 또 모든 업체에서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고요. 제가 1톤 화물차를 가지고 가서 타이어를 전체 교체를 하면서 겪었던 경험에 대해서 국한돼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가지 차 중에 저는 뭐 RV도 있고 뭐 SUV도 있고 뭐 차가 여러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1톤 차를 가지고 갔을 때 겪었던 경험들입니다. 거의 뭐 후륜은 뭐 거의 보지도 않고요. 사실 후륜도 이렇게 변형된 값을 다 조절할 수 있습니다. 차는 조립품이기 때문에 조립의 방법을 바꿔서 조립한 차이를 둬 가지고 맞출 수 있습니다. 틀어진 차도 맞출 수 있고 거의 맞출 수 있는 걸로 알고 또 그렇게 맞추는 분들도 봤습니다. 그리고 차가 사고가 나서 삐뚤어져서 이 값은 절대 못 맞춰요 라고 하죠. 아닙니다. 뭐 쇼바 볼트를 풀러서 심을 넣어서 이렇게 캐스트나 캠버 값 정도를 맞출 수도 있고 밑에 로어암 쪽에 심을 더 추가해서 캠버 값을 바꿀 수도 있고 충분히 다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에는 시간이 들어가죠. 업체 입장에서는 시간은 돈이니까. 타이어 교환 시 얼라이먼트 무료라는 타이틀 안에서는 그러한 서비스를 받아보시기는 어렵고, 또 저는 그러한 경험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무료라는 말에만 현혹되지 마시고 자기가 차를 점검을 해서 할 때 옆에서 한번 쳐다보시고, 내 차의 값이 현재 양호다. 녹색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래도 양호 안에 다 들어왔습니다. 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좌우 대칭을 잘 맞고, 보통 캐스터 값은 약간 포지티브 값으로 간다, 양의 값으로 간다. 그리고 캠버 값은 약간 음의 값으로 간다. 그리고 토 값도 약간 포지티브 값으로 간다, 양의 값으로 간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고, 그것이 양쪽에 대칭이 되게끔 이 녹색 선 안에 들어와 있으면 어느 정도 내 차는 양호한 상태다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타이어 교환하면서 뭐 제가 말씀드린 거 가지고 뭐 이거 해야 된다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요 뭐 이러면서 언장하고 싸울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저렴한 금액으로 그 사람들은 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차에 뭐가 어느 부분이 문제인 줄 알고 따로 얼라이먼트 전문점에 가시면 됩니다. 타이어 전문 매장에서도 얼라이먼트만 전문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비싼 장비 샀으니까 그걸로 제 역할을 하시려고 비싸게 산 장비에 그 역할을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는 보통 우리가 얼라이먼트 비용을 어떻게 보통 요즘 받냐면,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3만원짜리 있고 5에서 6만원짜리 있고 대충 10만원 이상짜리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타이어 교환점에서 하는 그러한 얼라이먼트는, 저가형 타이어를 샀을 때 거기서 들어가는 얼라이먼트는 거의 요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캠버까지 잘 이제 맞춰주려는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것도 어느 정도 시간이 오래 걸리면 중간에 하시다가 이게 더 안 되네요 라면서 스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10만원 이상 되시는 분들은 2시간이 걸려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쵸? 경험해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더 비싼 장비 써서 레이싱 나가는 곳이라 0점 뭐까지 잡으시는 분들이 있죠. 더 금액이 높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금액을 떠나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도 하잖아요. 결국 이 값 차려서 합니다. 하기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들 금액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할 뿐이지. 하지만 그거에 대한 진실은 전부 얘기를 안 해주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서 내가 3만원 값어치 되는 거 가서 20만원짜리 요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신용은 내고 FM대로 시도는 해봐야죠. 잘 돼서 빠르게 잘 맞춰주면 좋은 거고, 안 되면 어디가 뭐가 문제는 안 되니까 요거를 하실 때는 전문 매장에다 다시 한번 가셔서 이게 점검 받아보신, 더 좋은 장비를 점검 받아보시면 어떠냐, 이런 얘기도 해볼 줄 아는 거죠, 정비사 입장에서. 근데 그걸 입 싹 닫고 토호값만 가지고 다 됐어요 하고 가라는 건 맞지 않습니다. 물론 토호값만 가지고 예측해서 잡아서 차가 갈 때 한쪽으로 쏘이던 차를 빠르게 가는 것처럼 느끼게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타이어를 교체하는 전문점에서 할 행태가 아니죠. 분명히 타이어가 소모량이 빠르고 폄하무 생기고 1년만 타도 문제점이 나올 텐데, 그렇게 하는 건 좋은 조치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진정한 정비사가 아니죠. 그렇게 하면 정비를 해야지, 그죠? 하여튼 그래서 저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었다. 내가 사는 이런 곳에서 내가 오랫동안 타이어를 갈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식을 좀 갖추시자. 좀 더 아는 부분을 만들어서 적어도 기본적인 부분을 알고 있으면 내 차의 문제점이 어딘지 찾을 수 있다. 그런 걸 중점에 두고 이야기해 봤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이렇게 좋은 업체는 있었다. 그래서 저는 만족한 값을 얻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순히 지나가다 보시고 요 캠버값 안 맞았다고 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엄청 노력한 끝에 캠버값 이 정도라도 지금 맞춘 겁니다. 차의 상태에 따라 정비하는 시간과 노력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납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 매우 양호하게 차를 잘 잡아주신 정비사분께 감사드리고, 이런 업체들이 더 많아져서 금액으로만 장사하려고 하지 말고 정석으로 정비사의 입장에서 안전한 차를 만들어준다는 입장에서 이렇게 하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이분 분명히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업체. 네, 이상으로 오늘 한가회담 자동차 타이어 교환과 휠 얼라이먼트 교정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